네, 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게 된 업무팀 이기원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년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와는 달리 이제 집합 교육을 좀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일단 화상 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좀 변경해서 부득이 이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이 지금 세 번째 교육 시간인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좀 방송 사고처럼 시행착오 좀 많이 겪어서 지체가 됐었고 이제 그런 점을 좀 개선하면서 이제 세 번째 교육 시간인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화상교육 컨텐츠가 좀 빨리빨리 안 넘어가고 딜레이가 있어서 조금 천천히 화면이 늘어가는 걸 기다리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나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할 예정이고 그래서 조금 원래 30분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45분 정도로 조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점, 그리고 시간을 15분 정도 좀 소요하게 된 점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이제 공지 드렸던 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하상 교육과 공지 드려서 이제 링크 전해드린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수강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화상 교육은 잘 들어주시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업무 포탈 링크 배너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편하신 시간에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화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회사 자산 및 개인 정보를 주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뇌물수수 규정을 주제로 우리나라 청탁금지법과 본사 라이온 그룹의 뇌물수수 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인 라이온 한라인 운영을 말씀드리고 오늘 화상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뭐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회사 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이제 업무 진행을 위해서 각 개인한테 업무 진행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이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재택근무 대응에도 효율적이었고, 뭐 각종 회의나 외근 이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 PC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용한 만큼 이제 휴대성이 뛰어나는데 그 장점만큼이나 좀 단점이 있는데 2등이 힘든 데스크탑과는 달리 휴대가 용이한 만큼 분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 지하철이나 택시에서 뭐 급하게 내린다고 노트북을 두고 내리거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온다고 두고 갔거나 하는 식으로 도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이제 100만 원 가량의 노트북 가액의 손해와 내가 오늘 힘들게 작성한 보고자료가 날아갔다는 아쉬움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뭐 업무용 PC에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아서는 안 되는 기획서라든가 영업 전략, 매출 자료, 그리고 제3자와의 계약서, 그리고 매우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개인정보, 고객 주문 정보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업무용 PC인 노트북은 이제 단순한 그냥 PC가 아니라 회사의 기밀 정보 같은 무형의 가치가 포함된 노트북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기밀 정보가 이제 당장 손해를 알 수 없지만 이게 향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의 자산을 노트북에 분실한 경우 이런 손해뿐만 아니라 취업 규칙에 따라 인사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노트북의 사용기 보관에는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객 주문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랑 쉽게 결합해서 알 수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가령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가 이제 이름이랑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휴대폰 뒤 네 자리도 개인정보가 되고 주소 또한 주소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가 되지 않지만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이랑 주소랑 결합이 돼서 인식이 된다면 이 주소 또한 개인정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용 PC에 있던 고객들의 주문 정보가 저장된 노트북을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즉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내 주무관청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이제 유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신고를 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우리 회사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 경위나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또는 이런 취약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회사로 이제 나와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우리 회사의 체계가 엉망이었다든가 아니면 보안 시스템이나 이 취약점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기사에서 샤넬 코리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인정보는 흔히 우리가 뭐 은행 같은 금융사나 아니면 뭐 초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제조업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되면 그냥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막 퍼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행정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레퓨테이션에도 심각한 손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사들처럼 이제 아이 깨끗해 사진 이렇게 제품 사진 걸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뉴스에 언급되면서 개인정보에는 깨끗하지 못한 아이 깨끗해 라이온 코리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크게 또 뜰 거고 그러면 이제 회사 평판이 훼손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신뢰까지 떨어지고 뭐 불매운동이 더 확산되다던가 그런 큰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이 기사는 제가 교육을 위해서 만든 가짜 기사이기 때문에 혹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은 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보호 관련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집합교육 계획하에는 동영상을 준비했었는데 화상회의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자료 넘어가도 어렵지만 거의 동영상 재생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제가 이제 주요 내용만 캡처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5년 전에 LG화학이 가짜 이메일로 240억을 날린 사례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메일이 해킹된 거였고 LG화학은 해커한테 대금 240억을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가 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우리 회사에서도 이메일 해킹은 아닌데 어떤 외부인이 라이온 코리아 co.kr과 되게 유사한 도메인을 만들어서 회사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거래처에다가 결제 계좌 변경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잘 끝났는데 혹시나 이제 거래처랑 이제 얘기하시다가 거래처에서 결제 계좌 변경 얘기가 있거나 뭐 어떤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업무 진행에 한 번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 유사 도메인 건은 좀 최근의 일이라서 제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교육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전 회사 자산과 정보 보호를 위해 좀 다음과 같이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업무용 PC 분실에 좀 유의해 주시고 목적이 달성된, 그러니까 사용이 완료된 필요 없는 개인정보 파일은 즉시 삭제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좀 회사의 뭐 개인정보 파일도 그렇고 좀 불필요한 파일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발신자 이메일이 가끔씩 올 때가 있는데 그런 보통 발신자의 이메일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저장된 파일도 저장해서 열어보지 마시고 혹시나 이런 의심스러운 메일을 수신하거나 내 개인정보 유출을 사실 인지하게 된다면
RM실과 정보전략팀에 즉시 신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자산비 개인정보 보호의 이제 다음으로 파트 2 뇌물수수 방지 규정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뇌물수수 방지 규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라이언 그룹의 윤리 규정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언 그룹은 라이언 기업 행동 헌장을 최고 규정으로 삼고 그 아래 이제 행동 지침과 그 또 하위 규정으로 인권 방침, 뇌물수수 방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런 지침들을 실효성을 좀 담보하는 한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교육엔 전반적인 이 라이언 윤리 규정을 토대로 모든 교육이 진행되는데 저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라이언 기업 행동 헌장, 라이언 행동 지침, 그리고 라이언 인권 방침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건 편한 시간에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이 뇌물수수 방지 가이드라인과 옆에 있는 한라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물수수 방지 가이드라인을 했었는데 뇌물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란 뇌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형법상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경우 이제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뭔가 부정한 대가를 받았을 때 뇌물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인 간에도 이런 불법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때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증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물이랑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뇌물이라는 단어를 형법상의 뇌물을 볼 거냐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오늘 그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민간에 주고받는 불법한 대가 또한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에서 사용되는 뇌물이라는 단어는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 간에 발생하는 것이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 직무에 관련해서 받는 불법한 대가다 그런 광의의 의미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뇌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영상을 제가 먼저 준비했었는데 이것도 동영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캡처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관 공무원이 최문식 씨가 동료들과 이제 밀수 제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뜯어보니까 명태 뱃속에서 홍삼이나 금시계가 나왔습니다. 최민 씨는 이제 이거 단속하려고 이제 밀수업자를 연행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밀수업자가 최민 씨를 조용히 따로 부르더니 세관 소속 간부와 자기가 이제 집안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최민 씨는 이제 소속 간부와의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밀수업자는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갑에서 돈 뭉치 꺼내서 최민 씨한테 주니까 최민 씨는 자연스럽게 안주머니 열어주면서 돈 뭉치를 넣도록 합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진 최민 씨는 세관 가족끼리는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밀수업자의 물법행위에도 눈 감아주고 돈도 챙기고 금시계도 좀 챙기고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워낙에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서 대부분이 이 영화는 아실 텐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불법한 대가를 받는 전형적인 뇌물수수의 장면이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이 그 세관공무원 최민식 씨는 이제 공무원에서 파면되고 나중에 이제 어둠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뇌물 관련 법령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뇌물이 규정된 법은 대표적으로 형법,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국제뇌물방지법이 있습니다. 형법은 뇌물의 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성립 요건이 있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뇌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이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청탁금지법은 제가 오늘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에 따라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공유하는 것과 처벌 규정을 좀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형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을 때 처벌이 되는 반면에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의 가액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법에서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공직자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말고도 다양한 범위까지 이 공직자에 포함시켜서 뇌물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럼 청탁금지법이 형법보다 우선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이제 형법보다 우선된다기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형법보다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청탁금지법은 이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 제공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으로 이게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탁금지법이 누가 적용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그 적용 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적용 대상은 공직자인데 공직자 등이라고 정의를 함으로써 등을 붙여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5급, 7급, 9급 공무원 같은 공무원 외에 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임직원, 대학병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기자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품수 금지 대상에 또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범위는 또 되게 넓은데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관계하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부의 공무를 좀 수행하는 그런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이 공무 수행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 이런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자, 이런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거나 금지품을 제공한 모든 국민이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국민 중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을 한 사람이 회사를 대리해서 뭔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회사 또한 처벌이 되는 양벌 규정을 또 가지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매우 넓고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청탁금지법에 이렇게 적용 대상이 많은데 우리가 이 사람이 공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될 때 그것도 항상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리스트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 이름이 이 업체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엑셀 파일 받아보면 명시가 다 리스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 기준이나 뭐 이런 공식적인 궁금한 게 있다면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왜 그러면 말씀을 드렸지만 왜 청탁금지 왜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공무원도 아닌데 라고 또 의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공직자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공무원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공무원이 정말 많고 그런 공무원 말고도 뭐 기자까지 해당되는 마당에 그 공직자의 배우자까지도 적용이 되니까 생각보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배우자가 공직자 등 분이시라면 이제 여러분도 금품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은 이제 부정청탁과 금지 금품의 범위와 금액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형법에서는 그냥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처벌이 된다라는 성립 요건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명확히 어떤 경우에 제가 성립된다 하고 있는 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청탁금지법에는 딱 100만 원이 100만 원,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인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거 뇌물이겠는데 하고 추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탁금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금지사항이나 우리가 라이언 본사, 라이언 그룹의 이 방침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라이언의 뇌물수수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공무원, 민간인 모두에 대한 뇌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이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라이언 코리아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준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탁금지법을 왜 알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 금지 사항 중에 첫 번째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직접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공직자의 누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직무 수행하는 공직자 담당자 외에 그 결제 현상에 있는 상급자와 결제 현상에는 없지만 이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장까지 모두 직무 수행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 이제 또 법령에는 또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는 대상 직무가 14가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인허가부터 인사 그리고 계약, 행정지도 및 단속 그리고 수사 재판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부정청탁 금지사항 직무 중 이제 보조금 청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린이집 운영자가 잘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한테 보조금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지방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또 부탁을 하고 담당 과장은 담당 이제 그 업무 담당자한테 한번 지원해 주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제 지원 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지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한 사례인데요. 법령을 어겨서 이제 이렇게 당연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또 부정청탁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인부터 지방의원 그리고 담당자 줄줄이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판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수방시설 공사업체가 공사업을 위반해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게 됐는데 이제 소방서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담당 소방관한테 이 A 업체 위반 행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라고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굉장히 이제 강직하고 기계 있는 친구라서 안 됩니다라고 거부절을 했습니다. 이 경우 이 부탁했던 담당 서장은 과태료를 받게 되고 강직한 이 담당 소방관은 이 부정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은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부정청탁 예외 사유인데 이렇게 부정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요청을 못하게 된다면 국민의 권리 요청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또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걸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던가 이런 당연한 권리는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 사유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이제 그 공직자가 어떤 거액의 금품을 받았는데 형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안 밝혀져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한 번 100만 원 그리고 매 해마다 합산해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송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이제 수수 금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규정이 너무 엄격하니까 공직자도 그렇고 이 공직자를 만나는 민간인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불만을 좀 이제 무마하고자 이런 예외 사유를 또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사회생활 제한하지 않도록 8가지 금품은 예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공무원이 알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 민간인이 알아야 될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을 그런 예외 사항만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의뢰, 구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성물, 경조사비가 그 예외인데요. 김명란법 하면 우리가 뭐 예전에 뉴스에서도 막 말하던 355 법칙, 이것이 이 예외 사유 규정입니다. 사교 의뢰에 일정한 목적이 있다면 3만 원 정도의 음식물과 5만 원 정도의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 5만 원까지는 이 금품 순수 대상 금지 물품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어,
구체적으로 이 음식물은 3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물은 음전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인 건데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우리 흔히 아는 그 경조사비인데 축의금, 조의금인데 결혼과 장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어, 그 돌잔치나 뭐 이런 것들은 경조사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외사유는 이제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입니다. 뭐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뭐 누가 봐도 행사 목적과 프로그램, 참석 대상, 행사의 공개성 여부, 공식 초청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통상적 범위 또한 다른 행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뭐 타사 행사나 유사 행사에도 같이 제공할 만한 같은 수준의 제공인지 아니면 이 정상적인 비용 처리 절차를 거쳐서 이 행사가 진행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 범위가 될 거고 일률적 제공이라면 일단 역할적 뭐 누구 어떤 역할에 따라서 좀 제공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만 그 제공이 되는 그런 거라면 일률적 제공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한테 나눠주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같은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제작 목적과 가액, 수량, 기관의 로고나 명칭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당연히 그 특별한 가격 제한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볼 만한 적절한 가격이 할 텐데 기념품이라고 금두껍이 제공했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게 순수한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판례는 이제 회사 로고가 새겨진 2,500원 정도의 수건은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도 예외사유인데 단순히 이 사회상규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관행이기 때문에 사회상규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뭐 어떻게 보면 관행은 하지만 불합리한 관행도 되게 많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의 법 질서 정신이나 저는 윤리적인 그 사회 윤리 그리고 목적성에 비춰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행위여야 이제 이 사회상규에 따라 예의 사유가 될 겁니다. 뭐 그런 예로는 지금 판단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 이제 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정말 누가 봐도 이 사회상규다라고 할 만한 뭐 결혼식 주는 밥이라든가 공연 취재기자한테 입장을 위해 공짜 티켓, 그리고 학생 단체로 인정하는 인솔교사한테 뭐 동물원 무료 입장, 뭐 이런 것들 들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용인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탁금리법 판단 사례인데요. 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의 수수가 가능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뭐 어떤 사회상규에 따라서 제공되는 거라면 허용이 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분의 배우자가 혹시 대학병원 의사인데 우리 회사가 좀 퀄리티 좋은 건강검진을 제공하려고 이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 배우자가 병원을 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어떤 이런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이는 직무 관련해서는 금품 제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지 대상 물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자체가 우리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된 복지 혜택이라면 이 또한 이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의 4개월의 목적이 아닌 선물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그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4개월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또 무조건 5만 원이라고 선물이라고 된다는 건 아니고 어, 그 어떤 관계, 이 둘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법원의 판단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와 담당 공무원이 뭐 이렇게 과자 9,600원에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 피청구인이나 심판 담당자가 음료수 한 박스 받았거나 고소인이 경찰 담당 조사 경찰한테 떡 한 상자 줬을 경우 다 과태료를 받아서 처벌받은 사례인데 이거는 일단 금액은 다 5천 원 이하의 작은 금액이지만 둘의 관계가 이렇게
사교일의 목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상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도 아까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3만 원 이하 음식물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뭐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옆 테이블에 누가 밥을 먹고 있는데 3만 원 이하니까 대신 결제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여기 보이는 사례인데 2만 8천 원 정도를 몰래 지불하고 나왔는데 이 함께하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음식물로 해당되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뭐 5만 원 이하의 그 상품권, 선물은 가능하다 했는데 외식 상품권이 가끔씩 문제될 때가 있는데 이 5만 원 이하의 외식 상품권 선물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어떤 음식물 가입 기준으로 3만 원을 이상의 음식을 사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라면 이것 또한 이제 회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조사비인데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래에 한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결혼과 장래 한정된다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그 행사로는 좀 경조사비로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방송에도 그렇고 골프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와의 골프 라운딩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향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에 그린피를 내준 경우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뭐 직무 관련성도 없고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세 번째 이제 직무 관련된 공직자들과 5만 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가능하냐 5만 원이 선물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골프 접대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라도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 있는 골프 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원권 소유자가 할인이 받기 때문에 나도 같이 받은 그린피 할인이 금품이냐, 그 금지 물품이냐라고 하는데 이 할인액 상당을 받으면 이제 금품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정상가가 35만 원인데 이 회원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5만 원 상당의 차액이 이제 할인을 받은 건데 이 15만 원 상당의 할인액이 금품 수수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온 뇌물수수 강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온 그룹은 이 뇌물수수 방지 가이드라인을 2019년 1월에 제정하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 취지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청탁금지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의 금지 규제, 그리고 급행료의 금지, 정당 기부의 금지 같은 것을 명문화하고 이런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뇌물 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진행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는 기본 원칙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좀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뇌물은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뇌물은 교육 초반에 설명드린 직무와 관련한 불법한 대가, 공무원인지 민간인지 따지지 않고 그런 불법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선물 접대 또한 금지하고 있고 민간인 간의 선물 접대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주의 포인트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활하고 업무 빠른 처리를 위해서 좀 불법적으로 지급된 급행료 같은 것도 규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및 뇌물 방지 조항 기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업무 담당자분들께 다 참고해 주실 내용이라서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물에 대한 라이온의 입장입니다. 라이온 그룹은 뇌물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뇌물 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면 이건 추구하지 않겠다. 이것이 라이온 그룹의 결의입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적법하게 진행하면서 어떤 비용과 시간이 감소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감소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정정당당한 방식 그리고 법령 규정된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은 감수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되는 거라 소요되는 거라면 뭐 회사 그리고 일본 본사에 이런 사실을 공유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걸 감수한다는 거는 급행료를 결과적으로 금지한다. 그래서 급행료를 내야지 뭐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적법하고 적법한 어떤 행정처분이 있고 그 귀책이 우리에게 명확한 부분이라면 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책이 명백하고 처분을 적법하면 이 처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좀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 뒷돈을 줘서 이런 처분이 없던 걸 해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금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금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두드려 패는 대로 맞으라는 게 아니고 감수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불복할 만한 그 법령이나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복하고 대응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배경인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 본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대방의 좀 부당한 요구나 뇌물 요구 등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자체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라이온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고 일본 본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 용인하지 않아서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본사 핑계를 좀 대서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 전시회 방문자가 현지 공무원이건 할 때 뭐 기념품을 배포하거나 어떤 뭔가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리스크 상승 요인과 감소 요인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일률적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뭐 금액이냐 고려된다는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상승 요인은 지나치게 이 사람만 화려하게 대한다든가 그런 거. 감소 요인 같은 경우에는 동등하게 어떤 의사결정권이 없다거나 그 제공받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어떤 감소 요인이기 때문에 각 요인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뭐 이런 전시회 같은 거 진행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거래 시 의도치 않은 뇌물 제공 가능성인데, 뭐 해외 거래를 위해서 해외 현지의 파트너의 계약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파트너에게 지급한 보수가 해외 거래 파트너에게 지급하고 나서 또 해외 현지 관공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이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또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해외 현지에서는 이제 현지에서 영업 인허가 받고 뭔가 업무를 진행하려면 그 컨설턴트, 현지에 있는 컨설턴트나 어떤 우리의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대행하는 컨설턴트가 또 우리한테는 그냥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현지 관공서한테 뇌물 먹이고 인허가를 받았다던가 이런 제3자를 통한 뇌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또 국제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우리도 같은 뇌물 제공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의도치 않게 뇌물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위험 신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그런 체크 포인트들을 좀 제가 간략히 기재를 했는데, 상대방 거래처가 어떤 법인으로서의 실체나 업무 수행 능력을 좀 갖추고 있는지, 예를 들면 거래처의 제한 사항은 정말 그럴듯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였다든가 직원도 하나 없는 뭐 유령 회사였다든가, 그리고 또 뭐 거래처에 찾아보니까 정과나 비리 같은 언론 보도도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같은 선상에서 또 이 파트너가 알고 보니까 공무원이 소개해줬거나 공무원 친척이 하는 업체다. 당연히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한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서비스 수준은 턱없이 낮은데 금액은 또 비싸게 받고 현지 시대에 안 맞는다. 그거는 이제 이 비용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신호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 뇌물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고, 비용 지급 방법도 굉장히 이상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A국이랑 하는데 B국을 통해서 돈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우리 계좌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계좌는 A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이거 B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의심해 보는 사항이고, 또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 뭐에 쓰이는 용도도 명확하지 않고 증빙 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서에 이제 뇌물 방지 조항이라고 어떤 안전 조항을 저희가 넣을 예정인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런 위험 신호를 한 번씩 체크하면서 좀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뭐 선물 접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민간인 간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의 포인트 또한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같은데,
청탁금지법처럼 이게 선물이야, 이게 접대야라는 명확한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두길 수는 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크 포인트로는 현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현금이나 다름없는 물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내가 선물 접대를 받음으로써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선물 접대를 제공할 때도 상대방의 지위나 우리의 목적에 비춰서 과도한 선물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선물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받을 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물 접대비로 제공한 것들이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이 선물 접대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준이 똑부러지지 않는데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떻게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 웬만하면 사사로운 것은 뭐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인 저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급행료입니다. 정형적인 행정행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금액.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그냥 어떤 업무를 빨리 진행하려고 말 그대로 이제 급행료죠. 빨리 진행해서 빨리 득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불법적인 금액을 대표적인 급행료를 할 수 있고 이런 수입 통관 절차나 뭐 인허가 과정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런 게 옛날에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거 지금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해외 거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급행료는 무조건 금지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무적 주의사항 외에 이제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상호간에 뇌물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좀 서면적 예방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모든 계약서에는 이 뇌물 금지 조항을 다 넣을 예정이고 뭐 내용 자체는 서로 부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뇌물 안 주고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오른쪽과 왼쪽 청년거래서약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뇌물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 계약서가 업체에서 뭐좀 우리 양식이라서 우리 양식 함부로 못 건드려. 이렇게 자기네 계약서 손대기 싫어, 표준 양식 손대기 싫어하는 그 업체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이런 별도의 청년거래 서약서를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방법만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다루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한라인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안내 드리고 동영상 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컴플라이언스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 만들어진 규정이 있는데 이런 위반이 있어도 제재하고 이걸 신고할 수단이 없다면 그 규정 자체가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이 한라인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라인은 이제 사내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등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고 신고 대상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뭐 사내 정책 위반, 법규 위반, 회사 평판 훼손 행위, 직무 내 근무 환경 위협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신고가 가능하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어떤 회사 관계에 된 부정행위나 위험이라면 어떤 것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신고 주체는 회사 직업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도 가능하고 그만둔 퇴사한 직원도 가능하고 협력업체, 그리고 회사 거래처, 그리고 고객까지 이 라이온 코리아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원래라면 이 한라인이든 뭐든 부정행위 신고는 소속 부서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좀 기밀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소속 부서를 통해서는 이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지에 따라서 곧바로 한라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라인 신고가 보통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좀 신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향후에도 라이온 한라인은 공정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고 신고자의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이런 점이 불이익 가지 않도록 철저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라인은 이제 라이온 코리아 홈페이지 내 윤리경의 한라인 배너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한라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해관계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의 내용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써줄수록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만 뭐 안 써주셔도 모두 어떤 신고만 해주시면 조사는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여쭤봐야 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써주는 게 좋다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고는 또 익명으로도 가능한데 기명 신고가 좀 부담스럽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저희는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익명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조사자인 저희도 누가 신고자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절차상 신고자한테 조치 결과를 회신하고 있는데 이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조치 결과 좀 회신 받길 희망하신다면 익명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이거를 결과를 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아니 연락처 등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익명으로 신고했는데 내 이름으로 만약에 자기한테 바로 신고한 본인한테 답변이 간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일 텐데 이 익명으로 진행되면 저희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라인 처리 절차인데 신고가 진행되면 이제 RM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법적 근거나 좀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확보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임원 사장님 부사장님께 한라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처리 방안과 지침을 전달받고 그러한 지침 하에 저희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도 이런 조치 결과를 통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포함해서 지난 4년간 한라인 신고 건수인데 해마다 평균 한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해 왔었고 앞서 말씀드린 한라인 약속에 따라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여러분께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거래처 클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대리점 같은 회사 거래처의 결제된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로 들어온 건이었고 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제로 법규 위반이 일어나거나 행정처벌을 받은 그런 중대한 사안은 아니고 법규 해석과 관련해서 당연히 어떤 부서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규 해석과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저희도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진행을 했고 이와 같은 결과들은 모두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CJ 본사 그리고 타사의 한란 신고 개요를 설명드리는데 지금 마지막에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그래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J 같은 경우는 상장사다 보니까 해마다의 한란 신고 건수와 그 유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한 몇십 건 정도 기타가 되게 많은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인사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도 수십 건 한라인 신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 분께서도 회사에 이런 부정한 점을 인지하게 되거나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라인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컨퍼런스 화상 교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뭐 바로 질문즉답 잘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거나 아니면 요이면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어떤 질문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정리된 답변을 잘 드릴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다음 컨퍼런스 교육 때도 교육 자료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 2021년 하반기 컨퍼런스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